여러분, 고 김근태 의장 기억하시죠? 그분은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기 이전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활동 때문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고문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는데요. 고 김근태 의장께서 이 세상을 등진 원인 가운데에도 아마 그런 고문, 그로 인한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자가 고인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치유해주기 위한 센터가 개설이 됐습니다. 김근태 기념치유센터인데요. 이틀남 보이는 팟캐스트에서는 김근태 기념치유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문 피해자의 치유센터에 굳이 김근태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느냐. 흔히 생각하는 민주화운동 투사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그 기억보다 이제 저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이미지는 그가 고문 피해자였다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데 극복하고 고문 생존자로서 살아왔었던 그 삶. 여기서 고집 부리면 몸고생만 합니다. 장고. 어떠시오? 배우를 대세요. 과거사뿐 아니라 최근에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용산 참사 피해자라든가 그리고 평화운동 활동가들 뭐 강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밀양 송정탑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불법 민간인 사찰들 예. 이런 피해자 수까지 최근에까지 합치면은 뭐 거의 한반도 전체가 이거 집단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게 아닌가. 인권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쪽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보다는 집권 여당인 경우에는 북한 인권 이외에 정말 돌봐야 되는 그 수많은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피해자들의 아주 많은 부분이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 발생한 피해자거든요. 전 고문 피해자에 대한 고민을 국내에서보다 먼저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하게 됐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아이러니였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의 인권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라크 여성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더니 그 다음에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에 대한 인권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국제분쟁학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의사가 왜 갑자기 국제분쟁학을 하나 이제 저 인터뷰를 하신 그 교수님이 너 혹시 테러리스트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그 지도자가 소아과 의사였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정치범들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그들이 갇혀져 있는 그 감옥에 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그런 단체가 이스라엘의 인권을 위한 의사회였어요. 그래서 의료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갈등이 심한 두 공동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근태 치유센터가 6월 25일에 문을 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치유 프로그램은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그 전서부터 이제 가동은 해왔어요. 인권의학 연구소의 네. 이제 인권 클리닉에서 개인 상담과 집단 치유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네. 이번에 김근태 기념치유센터를 이제 성가소비뇨회의 그 동지로 옮기면서 이제 6기 집단 치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는데 예. 이제 김근태 치유센터로서는 첫 집단 상담이 이제 시작된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에서 새롭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장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인권의학연구소의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상시적이고 안정적이고 이제 외연의 확대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일부 좀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뭐 좀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김근태 전 뭐 고모님이야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고문을 받으셨고 이제 그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파킨슨병을 앓으시다가 이제 결국은 2011년 말에 이제 그렇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과 연결을 해서 이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고문과 같은 그래서 어떤 정신적 신체적으로 트라우마에 빠진 이런 분들을 이제 치유해주는 센터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혹자는 왜 그 고문 피해자의 치유센터에 굳이 김근태라는 이름을 앞에 붙였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처음 갖는 생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금 김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하셨지만 김근태 그냥 의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김근태 의장은 이제 민주화 운동 투사로서 가장 많이 알려졌었죠. 70년대, 80년대.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이제 고문 피해자가 되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화 운동 투사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그 기억보다 이제 저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이미지는 그가 고문 피해자였다라는 그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데 이제 고문 피해자였지만 그걸 이제 극복하고 고문 생존자로서 살아왔었던 그 삶 그리고 이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고문 후유증으로 뭐 63세에 타계하셨으면 요즘 너무 일찍 가셨죠. 요즘 그 평균 수명에 비해서는 너무 빨리 타계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타계하시면서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는 그 수많은 고문 피해자들에게 어떤 치유의 길을 열어놓았던 어떤 치유자로서의 그런 정체성들을 저희가 더 기억하고 알리는 의미에서 이제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초는 그 함세웅 신부님이 이제 그 장례 미사를 집전을 하시면서 공적으로 약속한 것이 시초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1월 3일 날 아마 그 연결 미사 중에 이제 함세웅 신부님께서 김근태 씨가 민주화운동 투사였다는 것밖에 자기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그 혹독한 고문을 겪었었던 고문 피해자라는 걸 그동안 잊고 살았다. 그래서 그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조금 더 앞장서라, 더 싸워라라고 이렇게 다그쳤었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도 고문 피해자의 그 어려움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살았었던 부분에 대한 성찰과 함께 그분이 대표하고 있는 이 땅의 그 수많은 고문 피해자들의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제 덜어줄 수 있는 치유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제 공적으로 약속하신 게 이제 시초가 되었죠. 그렇죠. 예. 근데 고인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뵙게 될 이런 건 기회가 있으면 참 따뜻하고 잔잔한 미소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악수를 하면 그 따뜻한 손길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제 그 고인께서 살아생전에 뭐 고문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입에 올리신 것도 아니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함세웅 신부님께서도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고인을 보내드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정말 그걸 그 고인께서 혼자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사실은 좀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쓸데없는 호기심인지 궁금증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발족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인의 부인이신 인재근 의원께서 또 뭔가 이게 어차피 치유센터가 이제 국민 모금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여기서 또 그러니까 뭐 기부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걸 하셨고
그러면서 그 임재근 의원께서 기억하시는 대중 앞에 서 있는 정치인 김근태가 아니라 그냥 인간 김근태. 네. 혹시 거기서 힘들어하고 그 고문의 후유증이라든지 네. 정신적, 신체적 상처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족한테 이제 그것까지 여쭤보는 건 그 굉장히 좀 여쭤보는 게 좀 고문일까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본 적은 없지만 이제 그 인재근 의원께서 뭐 지면을 통해서나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가족으로서도 잊고 지냈다. 그가 고문의 그래요? 피해를 겪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물론 이제 그 고문을 겪고 투옥을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치적인 행보가 굉장히 숨가쁘게 왔었기 때문에 어떤 고문의 후유증을 드러내기에는 우리 사회에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런 여건이 전혀 이제 허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가족조차도 그분이 고문 피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셨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감당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고문 그 피해를 겪으신 피해자들의 그 일반적인 하나의 그렇습니까? 예, 현상인데요. 예. 가족에게 그 고문에 대한 고통들을 일반적으로 털어놓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가족뿐 아니라 이제 그 친구에게조차도 이제 털어놓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고문은 결국은 이제 그 수사관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가하는 그 비인간적인 그렇죠. 그 행위 아닙니까? 이제 얻어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위에 여기에서 겪은 모든 사실을 절대로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이제 거기에 지장을 찍게 만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저항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또 겪을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해, 가족에 대한 피해, 그리고 동료에 대한 피해를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이제 가족이 고통을 겪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저 가족이 괴로우면 괴로웠지 가족한테 또 그 나의 고통을 전달하면서 또 그 고통을 또 이렇게 전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걸 온전히 이해를 할까라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고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고문의 고통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는 게 이제 저희가 그 이후에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저 이탈람에서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이제 광주 트라우마 센터 네. 이제 강용주 원장님하고도 이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강용주 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히려 그것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게 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치유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시는 거죠, 소장님께서도? 20년, 30년 전의 일이라고 이제 지금은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더 그런 일을 들춰내서 뭐 하겠느냐고 이제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뭐 당사자도 그렇고 이제 가족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20년, 30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그걸 해결을 하려고 어려움들이 이제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뭐 운동에도 더 매진하기도 하고 일에 더 매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마음 공부라든가 수련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썼지만 개인적으로 해결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국가가 저지른 그런 고문의 피해자,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고문과 같은 트라우마 치유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또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지 참 저도 좀 난감한데 그렇게 네.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그럼 일단 이제 그 말문이 트이게 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피해자들한테 그럼 피해자들이 그런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겪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을 할 때 네.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무척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털어놓는 것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걸 무언가를 얘기하는 걸 다 알고 있죠. 내가 가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고문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내 그간의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이제 인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작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그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가혹한 고문을 겪었다고 이제 알려진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70이 넘으셨고 8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만 보아서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어려운 작업 용기를 내서 이제 거기까지 오셨지만 그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그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또 하나의 그 어려운 장애가 있는데요. 얘기를 이제 편하게 꺼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그 역할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약속을 합니다. 이 안에서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절대 외부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그룹 내의 어떤 이제 신뢰관계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얘기한 게 혹시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런 불신감들을 이제 해소하는 우리가 그걸 이제 안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안정화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제 그게 가장 처음 이제 저희가 시도하는 이제 작업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고문이 가지는 그 사건의 의미를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문의 고통이나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저항을 했었던 그런 분들은 고문에 굴복했거나 아니면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자신의 어떤 무력감으로 인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내가 정신적으로 약하지 않는가, 내가 강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걸 겪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오지 않겠다라고 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는 나는 내 신념대로 내가 선택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고문과 같은 그 트라우마 중에서도 이제 PTSD,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그 가혹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이제 그 외국의 그 원인들 분석을 이렇게 보면은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한 15% 정도 생긴다. 참상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증세가 이제 PTSD인데요.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생명의 위협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PTSD는 한 15%였다고 해요. 월남전 참전 용사 중에 특히 남자인 경우에 여자인 경우는 조금 더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통해서 피해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해온 그런 난민들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
그 이제 성폭력과 같은 좀 강간을 경험했었던 여성들도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은 한 60%. 근데 고문을 겪은 피해자들은 70%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자료들의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트라우마에 비해서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PTSD를 생길 수 있는 가장 이제 가혹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게 어떤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희생된 분이건 아니면 그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던 고난의 길이었건 간에 그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에 그냥 치이는 것 같은 그런 정신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그냥 아예 그 말살해버리는 행위가 바로 고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 피해자가 고문을 경험한 피해자가 여자건 예. 남자건 예.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강하건 약하건 신체적으로 강인하건 약하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러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분하고 과거에는 조작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생활을 영위하다가 얼떨결에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고문 당해서 강제로 자백받고 그렇게 했던 분. 네. 별 차이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심리적 대비성이라고 예.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 저희가 고문 피해자 실태 조사를 213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국가인권위원회 그렇죠. 의뢰로 예. 그때 실태 조사를 한 적이 맞습니다. 있었죠. 예. 네. 그게 이제 시국 사건과 조작 간첩 사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예, 예. 이제 거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국 사건은 본인들이 그 고문이나 투옥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 자발적인 고난의 길이었고요. 그렇지만 조작 간첩 사건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날벼락 되는 거. 그렇죠. 예. 느닷없이 정말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아무런 심리적인 대비성 없이 가서 고문의 경험을 했었던 분들의 두 그 심리적 그 후유증을 비교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훨씬 이쪽 그 심리적 대비를 하지 않았던 조작 간첩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의 그 정신 심리적 후유증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나올 수밖에 그렇겠죠,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시국 사건이나 조작 간첩 사건이나 거의 매우 높은 정도의 이제 PTSD를 보였었다는 거죠. 거의 한 75%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물론 대비하고 있었을 때는 조금 더 낮은 강도의 낮은 정도의 그런 후유증이 생길 수 있었지만. 네.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강하건 강하지 않던, 신체적으로 강하건 강하지 않던 그와 같은 가혹한 그 고문이라는 그런 폭력에 맞설 때는 누구나 다 자동차에 치이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심리적으로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정도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게 고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너무나 야만적인 건데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다고 그게 얼마나 또 감당이 되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제 그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심하게 고문 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문 피해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물고문이나 전기 고문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지. 어떤 심리적인 고문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가혹한 이제 꺾기 사람이 이제 고문에 굴복하게 될 때는 물고문이나 전기 고문 그리고 보안사에서 이루어졌던 엘리베이터 고문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들의 심층 면접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정작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심리적인 고문이었어요. 비근한 내가 예. 너의 부인이나 아니면 너의 어머니, 내 네. 누이 동생을 너처럼 여기 데려와서 옷을 벗기우고 고문을 하겠다라는 그 한마디에는 거의 모든 물고문과 전기고문에 버티던 그런 피해자들도 그 한마디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심층 면접 결과를 보더라도 네. 어떤 그런 심리적인 고문이 미치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충격들도 이제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그런 그 후유증은
그 심리적인 대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체적인 강인함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소장님께서 이제 지금 계시는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제 고문 피해자뿐만 아니라 용산 참사 네. 그 피해자들한테 하고도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용산 참사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아니요. 그 내용을 좀 여쭤보는 거죠. 아, 네. 그분들 용산 참사 피해자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냐? 라는 이제 그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요. 분명히 국가폭력 피해자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피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기 무작위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기는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걸 이제 자기적인 그렇죠. 거라고 얘기한다면, 무작위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니면은 방치함으로써 생길 수밖에 없는 피해. 그것도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못해서 국민에게 어떠한 그 손상을 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폭력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용산 참사 이제 유족들도 저희가 당연하게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용산 참사의 유족들은 용산 참사를 겪음으로써 가족을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런 유족들도 있었고요. 같이 막루에 올라갔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런 죄책감을 안고 있었던, 그렇지만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아래에서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느끼셨던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의 위협을 목격했거나 생명의 위협을 본인이 느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떠나갔거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은 전부 다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고 또 PTSD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대부분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데요. 그런 증상들이 1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는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요. 그분들은 이미 저희가 개입할 때는 6개월,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경우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어디 뉴스에 쓴 거 보니까 지금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네. 30여만 명이 된다는 걸 봤는데 네. 이렇게나 많습니까? 이제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이제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국가폭력 피해자가 누구고 국가폭력 피해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길래 국가가 그걸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그동안은 가늠할 수 없다가 정답이었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밖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었냐면은 이제 그 불행했던 한국사에서 이제 근 100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겪었고 또 한국 전쟁을 겪었고 그 이후에 또 억압적인 그런 독재 정권들을 이렇게 쭉 겪어오면서 생긴 국가폭력 피해자의 수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가늠할 수 없다, 뭐 추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기관에 의해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 5.18 광주 민중항쟁 피해자도 있고요. 4.3 항쟁 피해자도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민보상과 같은 경우 진실과 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같은 이런 국가기관에 의해서 피해자의 신청을 받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청한 수를 저희가 이렇게 쭉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원이 이제 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30만 3,480명. 그리고 건수로는 이제 8,56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30만 명이라는 수도 실제로 신청한 예가
통계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추산을 이제 하는 그런 통계 조사를 보면은 300만이 넘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8,560건이라고 하는 것도 이 30만 명과는 별개입니다만은 한 건에는 한 명에서부터 수천 명까지 그렇죠, 연루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 피해자들이 이제 한반도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서 아직도 그 드러나지 않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과거사만으로 해서도 저희가 수백만을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사뿐 아니라 최근에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용산 참사 피해자라든가. 그리고 평화운동 활동가들, 뭐 강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불법 민간인 사찰들 예. 이런 피해자 수까지 최근에까지 합치면은 뭐 거의 한반도 전체가 이거 집단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아니, 정도로 이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추산할 수 예를 들어서 이제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나 광주 트라우마 센터나 어떤 이런 그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 이전에 네.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분명히 말씀을 이제 제가 꼭 드리는 부분은요. 고문은 네. 국가 폭력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죠. 범죄 행위입니다. 예.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그럼요. 국가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느냐? 그게 뭐 보상이라고 돈 몇 푼 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동안 광주 민주화 운동 항쟁의 그 피해자들의 이렇게 지원의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보면은요. 먼저 진상 규명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가해자 처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 회복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배보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삶이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삶으로 회복이 됐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는 아무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예.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삶의 질을 자살률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추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살률을 보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아직도 10배가 넘는 수치인 걸 보면은 그분들의 삶의 질은 이런 전반적인 지금까지 국가가 해왔었던 지원 체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은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게 영향을 그렇죠. 미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가족 전이라고 해요. 외상의 가족 전이. 그걸 가족 전이라고 합니다. 2세대, 3세대까지 전이 되는 그러니까요. 것을 광주에서는 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정신심리적인 지원입니다. 그렇죠. 유엔에서는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분명히 물질적, 의료적, 그리고 사회적, 정신적인 재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원책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장 잘 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광주 민중항쟁 피해자에서조차도 벌써 자살률이 10배가 넘는다면 그 이외에 4.3도 마찬가지고 시국 사건, 그 많은 시국 사건, 특히 조작 간첩 사건들, 그리고 수년 동안 그 수배대를 피해서 그러니까 숨어 다녔던 그런 분들의 그런 정신 심리적인 고통들, 사회 경제적인 고통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국가가 일단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제법을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구제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가의 예산으로 예.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고통들 뿐만 아니라 정신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지원책도 국가의 예산으로 되어야지 마땅한 거지요. 근데 왜 법을 안 만들까요? 국회의원들은? 소장님한테 여쭤볼 사안은 물론 아닙니다만. 2번의 그 발의가 있었습니다. 예. 2009년도였죠. 그 정동영 의원실에서 예,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안이 예,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제대로 이렇게 법사위에서 토의조차 못 되고 그냥 폐기가 되고 말았어요. 먼지 쌓여버렸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09년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회가 다시 꾸려졌습니다마는 그리고
2012년 12월 10일입니다. 작년 12월 10일 세계 네. 인권 선언의 날에 인재근 의원실에서 다시 고문 방지와 네, 네. 고문 피해자 구제 지원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토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집권당에서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피해자들의 아주 많은 부분이 그 박정희 독재 네, 정권 네, 하에서 발생한 피해자거든요. 아마 이런저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무슨 생각을 말씀인지 합니다. 알 것 같아요. 네. 말은 안 되지만 정말 그런 현상이 말이 안 되는 현상이죠. 그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참 우리 현실인이 답답한 것 같고요. 우리 소장님 개인에게도 몇 가지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장님을 모시기 전에 이제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소장님께서는 원래 암을 전공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미국에 연구하러 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실태를 보고 인권의학 쪽으로 방향을 트신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던데 맞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인권의학 어슴프레는 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눈 것에서 이제 사실 인권의학이 뭐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슴프레는 오는데 분명하게 한번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네. 원래 의학에 인권의학이라는 분야가 있는 겁니까? 오케이? 새로운 분야고 굉장히 생소하게 이제 네. 들리겠지만 서구에서는 이미 30여 전서부터 의학의 인권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접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천적인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이긴 한데요.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미국의 하버드 중심으로 이제 그 이론적인 체계가 잡혔습니다만은 현장은 그 유럽의 국제 엠네스티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1970년대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난민 신청을 하러 이제 유럽으로 특히 이제 덴마크에서 많이 시작을 했는데요.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난민 승인의 가장 우선순위는 정치적인 박해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정치적인 박해는 이제 고문의 흔적을 의료인들이 진술해서 주는 것.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제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라든가 어디 맞아서 골절이 됐다든가 아니면 전기 고문의 흔적이라든가 뭐 이런 고문의 흔적을 이제 신체적인 흔적들이죠. 그걸 의사들이 이제 진술을 해서 주면은 망명으로 이제 금방 이제 승인이 되는 걸 이제 돕는 의사들이 이제 한 4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덴마크에서. 국제 엠네스티 그 소속의 의사들이. 그런데 이분들의 이렇게 특징을 보니까 이제 경험들이 이제 쭉 쌓이면서 보니까 이런 신체적인 후유증뿐 아니라 고문의 정신심리적인 후유증들이 저기 월남전이나 아니면 홀로코스트의 그런 그 경험한 그런 피해자들과 비슷한 그런 정신적인 후유증을 보이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심리적인 후유증을 같이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이제 고문 피해자들을 돕는 의료인들의 현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외연이 확대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게 이제 현장 중심의 유럽에서의 얘기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권의 문제를 의료에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건 현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론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인류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의료계에서는 그냥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질병이 유일한 원인이어서 질병을 어떻게 진단하냐,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냐,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주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이 도전을 하는 그런 이슈들은 과연 질병만이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냐? 그렇죠. 가난의 문제, 절대적인 빈곤, 그렇죠. 폭력, 그 중에서도 구조적인 폭력, 차별, 이러한 사회적인 고통도 인류의 고통의 원인, 사회적인 고통일 뿐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단지 질병만을 봐서는 의료인이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전문가라면은 적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절대적인 빈곤이나
구조적인 폭력이나 차별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건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미국에서 얘기한 그 인권을 그 이론에 도입하게 된 이제 시초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 1980년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권의학은 의료인들의 인권 감수성을 이제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와 의료 현장에서 이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네. 이미 발생한 인권 피해자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이론적, 실천적 지침을 하는 이제 의료계의 새로운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네. 무식하게 또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정신과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 정신과학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인권의학은 그러면? 정신과는 이제 주로 이제 질병으로 접근을 했죠.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이제 질병이라 그러면은 뭐 정서적으로는 뭐 우울증이라든가 그렇죠. 뭐 아니면은 요즘 아이들한테 많이 사용하고는 ADHD라든가 뭐 네. 이런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뭐 정신분열증이라든가 뭐 성격장애라든가 뭐 이런 어떤 질병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의학은 질병뿐 아니라 그 사람이 왜 발생하게 된 데에는 단순히 어떤 유전적인 요인, 뭐 어떤 환경적인 요인뿐 아니고 그런 가난의 문제라든가 폭력의 사회적인 문제라 요인. 그렇죠. 예. 사회적인 요인이 분명히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조금 더 그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정신과뿐 아니라 인권의학에서는 뭐 전염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그런 원인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럼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의학계에서 인권의학 같은 게도 하나의 분야로 지금 정립되어가는 과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예. 2007년도에 이제 그 연세의대에서 인권과 의료인이라는 인권의학 과목을 이제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소장님도 거기 출강을 하세요? 그럼 그 과목? 예, 제가 이제 시작을 한 셈이 되었는데요. 예, 200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왜 의사들이 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가 1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던지면서 이론적인 그다음에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생소하죠. 일단은요. 용어 자체부터도 이제 생소합니다. 빈곤과 차별과 폭력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살려고 봐야지 왜 학생들에게. 인권의학이 이렇게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다행히 의과대학 그 평가 제도예요. 예. 인문학 강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의과대학에 평가하는데 이제 하나의 그 쟁점이 되기 때문에 오, 예, 뭐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렇네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외적인 이제 어떤 그 조건 때문에 제도 때문에 받아들이긴 했지만 예. 어쨌든 인문학의 강좌가 있어야지만 의과대학의 평가에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각 의과대학에서 이제 관심이 있지만요. 그 인문학의 범위가 이제 굉장히 넓잖아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문학 이것도 이제 인문학 아니 철학도 이제 아닙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인권이 조금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의대나 뭐 고려의대나 뭐 아주의대, 뭐 한림의대 정도에서 원주의대 뭐 한 5개 대학 정도에서 제가 인권의학을 이제 강의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인권의학을 실천하시는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불법 체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주는 그런 분들도 결국은 가난이나 그렇죠. 차별의 예, 문제를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 외에 뭐 노숙인들에 대한 진료를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현장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접근하지 않더라도 이미 실천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인권이라는 틀 안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실천적인 현장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직접적으로 의료 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사회 현장에서 인권 침해의 분석, 그러니까 인권 침해 어떤 사례를 발견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숙제를 줌으로써 본인들의 앞으로의 어떤 진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았었던 그런 사회적 고통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진로를 바꾼 학생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정말. 나 그러면 인권의 역사를 한번 받겠다. 네. 이런 학생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는 사례가 뭐였냐면 이제 요즘 의과대학 이제 4학년이 되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실험실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실험실을 이제 가는 대신에 NGO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학생들도 그래요? 있었고요. 의대생이? 네네.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그 WHO에 가서 세계보건기구? 조금 더 그 빈곤의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넓게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의과대, 그러니까 의료계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인문학적이고 가장 사회적인 고통을 그래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예방의학 쪽입니다. 산업의학, 예방의학 쪽입니다. 그쪽으로 진로를 바꿔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트라우마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정신과로 하겠다라고 이제 과를 정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거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세속적인 질문인데 암을 연구하고 치료하시다가 인권의학으로 돌았다. 네. 그러니까 아주 속되게 이제 표현하면 돈도 안 되고 네. 때깔도 별로 안 나고 네. 그런 길을 자원을 하신 거잖아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선택을 했죠. 네. 확신이 들었습니까? 그 선택 시점에서? 이제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 기회는 이제 국내에서 주어진 건 아니었고 미국에서 이제 주어졌었고 전 고문 피해자에 대한 고민을 국내에서보다 먼저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하게 됐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아이러니였었는데 국내에 계실 때는 고문 피해자에서 듣기는 했었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이라든가 의료인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했고 참으로 참 딱한 개인적인 문제로서 제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고통을 이제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보다는 보다 더 이렇게 진료의 접근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밖에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걸 접하게 이제 된 데는 이제 저한테는 하나의 계기였고 기회였었습니다. 2001년도였지요. 9.11이 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이 있었고 이라크 전쟁이 나는 것을 이제 워싱턴에서 제가 그때 미국에 계셨군요. 지켜보게 되었어요. 지켜보면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보수 매체인 폭스에서는 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의 인권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라크 여성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더니 그 다음에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그걸 보면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수단임을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인권의 이슈조차도 이렇게 전쟁의 하나의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미국의 그런 자국 이익주의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걸 이제 느꼈는데요. 그 다음에는 북한에 대한 인권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가 혹시 뭐 부시가 뭐 악의축 얘기하고 맞습니다. 뭐 예, 맞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악의축의 하나가 이제 북한이었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으로 이렇게 탈북한 그런 탈북민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들 이런 걸 아주 의도적으로 좀 보도를 하는 걸 볼 때는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한반도 계속 이제 수순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 다음은 한반도가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이 들었었고요. 이걸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도대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나. 이제 부시 정권은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도 일반 학계에서, 그다음에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나, 한반도의 문제를 이제 한번 알고 싶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회를 제가 갖게 된 게 펜타곤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가장 오래된 국제분쟁학 연구소가 있었어요. 예. 조지 메이슨 대학에. 이제 거기 이제 석사 과정을 제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뭐 용어도 제가 익숙하지 않고 영어도 그렇게 썩 익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분쟁학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의사가 왜 갑자기 그러니까. 국제분쟁학을 하나, 이제 네. 저 인터뷰를 하신 그 교수님이 너 혹시 테러리스트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 지도자가 소아과 의사였어요 당시.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또 의사들이 많이 좀 그 무장 무장군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유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한반도의 문제를 가지고 아마 지원한 사람들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또 한반도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뭐 뽑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현장 실습의 기회가 있었어요. 분쟁이 가장 심한 곳에서 한 달 동안 현장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그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이제 그 대상 지역이었는데요. 가장 심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2주 이상을 머물면서 제가 목격한 게 이스라엘의 인권을 위한 의사회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인권을 위한 의사회는 뭐 굉장히 그 존경받는 의료인 NGO로 이제 알려져 있고 노벨 평화상도 받은 걸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그 단체를 인지하게 된 것은 이제 저희 지도 교수가 유태인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의사라는 걸 알고 특별히 좀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줬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의사가 이스라엘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은 이건 스스로 사회적인 죽음을 자초하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감하게 팔레스타인 정치범들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그들이 갇혀져 있는 그 감옥에 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그런 단체가 이스라엘의 인권을 위한 의사회였어요. 그래서 의료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갈등이 심한 두 공동체를 화해시킬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케이스를 보면서 이제 제가 감지를 할 수 있었고, 이걸 우리 한반도에도 좀 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고문 피해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금 꽂혔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고문 피해자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고문 피해자를 돕는 의료인들에 대한 걸 이제 이슈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70여 개국에서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의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었죠. 그렇죠. 그게 2004년도 5년도였었습니다. 4천 명의 의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문 피해자를 돕고 있는 일에 뭐 파트타임이든 아니면은 뭐 풀타임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자원봉사든 개입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을 봤더니 미국에는 30개가 있는 거예요. 고문 피해자 지원센터가. 그리고 미국에는 또 고문 피해자 구제 법안이 1998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뭐 300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미국이 만들어낸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민이라든지 아프리카, 아시아, 특히 치벳 지역들, 남아메리카에서
이 난민 신청을 해온 한 50만 명의 그 고문 생존자들을 미국이 구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매년 그 구제 법안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뭐 민간 단체뿐 아니라 대학 병원에도 있었어요. 보스턴 대학병원이라든가 뉴욕 대학병원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지하게 된 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고문 피해자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고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과연 관심을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이제 스스로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길을 걷기 시작을 하신 거고. 그래도 힘들잖아요.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지 않으세요? 예, 일단은 어려웠습니다. 의과대학이나 의료계가 뭐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전문인의 집단이기 때문에 폐쇄적일 수도 있고 또 권위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일단 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쪽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보다는 지금 집권 여당은 뭐 북한의 인권은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뭐 북한의 인권을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권은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을 얘기를 하실 때는 그 외에 다른 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동시에 있을 때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정당화된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인 경우에는 북한 인권 이외에 정말 돌봐야 되는 그 수많은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NGO에서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현 의료계나 의과대학에서는 일단 인권의 문제는 좀 정치적인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좀 장벽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의과대학의 커리큘럼이 질병만 가지고서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슈로 그 빡빡한 커리큘럼을 이제 파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피해자 지원 활동에 있어서는 이제 대학과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연구조사하고 같이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는 의료인들, 법률인들, 굉장히 용기 얻고 있어요. 그래요. 아까 말씀을 5개 대학이라고 그랬나요? 인권과 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개설이 된. 지금까지 개설되어 왔었던. 그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네요. 그러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북한 인권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인권 실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물리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탈북자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러면 혹시 그런 분들이 인권의학 연구소로 찾아와서 치유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를 한다든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치유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문을 두드리신 적은 없었어요. 혹시 그런 분들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으세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 특히 이제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이제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제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트라우마는 가정폭력, 그다음에 성폭력, 뭐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생기고 또 탈북자들은 이미 생사의 갈림길을 수없이 겪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트라우마, 그것도 이제 뭐 여러 번 거듭된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셨던 분들,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해야 될 이제 대상입니다. 예, 그분들이 뭐 문을 두드린다면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하나원이 그동안 보호를 해왔고 또 하나원에 그분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있어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어느 국가 어느 단체도 좀 이렇게 다루지 않았었던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래도 여성가족부나 성폭력 상담소 여러 이제 단체에서 지원을 해왔고 또 특별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독 국가폭력 피해자에 한해서만 국가가 저지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 지원에서 많이 방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가장 좀 시급하지 않나 해서 그렇죠. 그분들이 먼저 접근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탈북자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도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과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진 경우 이거는 과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또 미래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들, 충격들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들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은 과거에 생겼지만 현재에 진행 중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 지원 개입이 되지 않으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된 게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고통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보듬고 또 치유해 들어가는 것은 국가가 편하고 또 사회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국가가 이제 얼마만큼 정의로운가, 얼마만큼 성숙한가라는 그 바로미터는 국가가 저지른 그 범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들, 지원책들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가 바로 이제 바로미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나아졌는데 왜 굳이 그걸 또 들춰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각이 하지만 있어요. 예. 그분들이 그 과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이건 아니면은 과거의 억압적인 정권에 저항을 하셨던 분들이건 그분들의 희생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건 인권, 조금이라도 나아진 인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고통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또다시 이 땅에 그와 같은 국가폭력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치유하는 것은 바로 국가폭력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권 활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이제 치유되는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 그 하나의 가장 그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네. 그 잘못된 과거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당연합니다. 네, 그런 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께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팟캐스트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되살아납니다. 우리 국민들이 치유센터와 함께하는 길, 그 첫 번째 길은 잘못된 과거를 똑바로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탈남 보이는 팟캐스트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